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예. 조그만 주머니 칼 같은 거 하나 해볼 테니까. 주머니 칼? 예. 예. 하나 이렇게 도와주시겠어요? 아, 금방 만듭니까? 시간 많이 걸리. 많이 얼마나요? 집게만 잡아주시면은. 집게만 잡아주면 됩니까? 예, 집게 잡으면 제가 해머지는 제가 해갖고요. 우와, 진짜 그걸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예. 망치로 때려서 예. 땅땅. 그거 형이 되게 잘하거든요, 이렇게 잡는 거를. 진짜 원래 잘하대요. 진짜 잘해. 팔도 길고 키도 커서. 잡히고 싶냐? 봐셨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궁금해요, 사실. 예. 우와! 오, 대박. 이제 앞으로 좀 와주세요. 야, 이걸 실제로 눈으로 보다니. 보통 앞쪽으로 많이 얇아져요. 예. 뒤쪽으로 많이 때려줘야 돼요. 왜요? 균형을 잡아줘요. 균형 잡아야 너무 돼. 얇아만지면 안 되니까. 아, 진짜 엿가락처럼 휘는구나, 이게. 늘어났어. 와, 이걸 이해해. 때는 달궈진 상태에서 펴주면 되는데 예. 식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더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갈라지면서 깨져버려요. 이제 제가 잡아볼 테니까요. 네. 망치로 제가요? 사각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망치로 제가요? 사각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뭔지 아시죠? 예. 승격해서 승격.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한 요 정도만 부둥겨주면 돼요. 아, 네네네네. 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잘한다, 잘한다. 오, 나왔어. 왔어. 이제 보시면요. 모양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한번 쳐주시고요. 우와! 오. 그렇죠? 스톱.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이 머리 부분을 때려주세요. 일자로. 좀 더 쪄도 돼요. 아, 잘 맞히신다. 와. 본업을 찾으신 거 아니에요? 본업 조수 없다고 그랬죠? 아, 형 여기 놓고 가야겠다. 그치, 되게 잘 어울려, 여기. 얇아서. 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거 세 번만 더 달구고 그럼 칼이 돼요? 아니 더 해줘. 이야, 진짜 대박이다. 금방 만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됐죠? 예. 그러면은 이제 두께를 보세요. 앞에 하고 뒤에 두께. 뒤에 두께. 얇아졌어요, 얇아졌어요. 그쵸. 네. 유레카! 노화 연구는 특정 질병에 관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야 하는데요. 최소 150명에서 200명. 오늘은 기존에 연구한 장수 지역을 비롯해 9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상태를 새롭게 조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노화 연구라면은 세포 연구, 그다음에 동물, 쥐를 가지고 오는 동물 이런 연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소위 노화 종적 관찰 연구,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모니터링 해가지고 노화 패턴을 보는 이 연구가 노화 연구실 하이라이트더라고요. 그래서 1994년부터 그걸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수인과 그의 가족들을 900명 이상 만나며 조사한 결과 특별한 현상을 발견한 박상철 박사.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아버렸던 거죠. 50대, 60대, 70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7년 이렇게 모니터링 하니까 그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상당수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100살 정도 되는 나이라 그러면은 기능이 팍 떨어져 가지고 숨이 간당간당한 그 생명을 겨우 부지할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 100세인들을 딱 현장에 가서 만나 뵙기 시작하는데 예상과 달리 또 한 번 마주한 충격적인 결과. 지게 메고 다니시는 분, 팔굽혀펴기 하시는 분, 산 넘어 친구 찾아가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세인 연구를 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노화에 대한 생각, 이것이 편견이었구나. 노화라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된 것이다. 저렇게 100살이 돼도 정말 팔팔하고 저렇게 당당하고 저게 가능하구나. 박 교수가 만난 100세 이상의 노인들은 놀랍도록 정정해 보일 뿐만 아니라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모두 정상 범위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하다는 것이 뭐 수행 능력이랄지 여러 가지 신체 개체로서 나타났지만 필금들 해봐도 상당히 건강하게 보이더라. 생활 습관이 좋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저게 지금 간기능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뭐다 이런 게 다 정상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건강하게 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톡 쏘는 쌉싸름한 맛도 중요하지만 맥주의 비주얼은 거품에서 완성된다는 말이 있죠. 하얗고 부드러운 거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맥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하얀 거품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효모가 발효하며 내놓는 탄산가스가 바로 맥주 거품의 정체입니다. 맥주에는 이런 탄산가스가 0.3에서 0.4%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탄산가스는 사이다나 콜라에도 들어있는데 탄산음료의 거품은 잔에 따르자마자 금세 사라지잖아요. 근데 왜 맥주는 오랫동안 거품이 남아있는 걸까요? 맥주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메가의 단백질과 홉의 폴리페놀 때문입니다. 맥주를 잔에 따르면 녹아있던 탄산가스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런데 메가의 단백질과 홉의 폴리페놀이 탄산가스를 둘러싸 보호하면서 거품화되기 때문에 탄산가스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맥주를 마실 때 공기와 접촉을 막아 탄산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돕기도 하고 맥주 안에 탄산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거품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맥주를 따라주다가 거품이 흘러 넘치거나 혹은 거품만 가득 담겨서 친구들에게 빈잔을 당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래서 잔을 약간 기울여서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곤 하는데요. 맥주를 따를 때 맥주잔을 기울이면 거품이 덜 생기는 걸까요? 먼저 잔을 기울이지 않고 맥주를 따라 보겠습니다. 잔을 기울이지 않고 맥주를 따르면 떨어지는 맥주가 잔에 닿는 면적이 좁아서 충돌로 인한 에너지를 더 많이 받게 되고 이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즉 물리적 충격이 클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하므로 거품의 양 또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울여서 따르면 떨어지는 맥주가 잔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 충돌로 인한 에너지를 덜 받게 되고 이에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컵을 뒤집으면 물이 쏟아질 텐데 쏟아진 물을 담으라는 건가요?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정구 씨. 아니야. 아하, 뭔가 생각난 듯 컵에 물을 담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되겠군. 종이로 컵의 입구를 막고 멈춰라! 물아! 손을 떼보는데요. 쏟아지지 않는 물. 뒤집힌 컵에 물 담기 미션도 성공? 난 천재야! 지니어스! 와라 초능력! 하지만 이번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야? 왜 초능력이 안 오죠? 야! 어허이, 그 와중에 물도 쏟아져 버렸네. 아무래도 헛다리 짚은 것 같은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검색해봐야겠다. 결국 네티즌의 힘을 빌리기로 한 정구 씨. 양초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글을 발견하는데요. 양초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 다시 한번 도전이다.
실험 재료는 물과 식용색소 그리고 양초와 접시입니다. 가장 먼저 물에 색소를 섞어주고 불을 붙인 양초를 접시에 세운 뒤 접시 안에 색소를 단물을 가득 따라줍니다. 이 유리컵을 거꾸로 초 위에 덮어주기만 하면 컵을 양초 위에 덮자. 놀랍게도 물이 빨리 올라오는 모습. 접시 바닥에 있던 물이 마법처럼 컵 안으로 담기는데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불 붙은 양초를 컵으로 덮으면 컵 안에 산소가 모두 연소되고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때 컵 속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고 기압은 낮아지게 되는데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물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컵 안으로 물이 빨려 들어오는 것. 유레카! 여자리만 뜯어내자고요? 그럼 안에. 그래. 안에 뭐. 네. 지푸라기. 일단 1790이고요. 1790.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가. 적어놔. 적고 있어요. 1790. 1790 말고 좀 작게 가자고 1785로 갈게요. 그렇게 4개 잘라주시고 1875. 네. 1780 이래서 싸움이 나는 거야 나중에. 나중에 막 카메라 돌려봐야 돼. 1467. 1785. 네 맞습니다. 여기 주문서 여기 있어요. 주문서. 네. 이거를 제가 재서 자를 테니까. 제가 이거 자를 테니까. 네. 아 체크해 놓을까요? 체크만 해주세요. 이제 자르기만 할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기도 한 줄 대고 여기다 한 줄 대고. 띄울 거야. 한 요 정도 이렇게 맞힐 거야, 스무스하게. 여기 이 각도는 그대로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이 각도 이렇게.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만큼 이 삼각형 공간이 생기는 거지, 여기는. 일단은 형, 여기 제가 기본 틀 작업을 누나랑 같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맞춰가지고 여기서부터 저 라인까지 쭉 밀고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파이팅해서 빨리. 파이팅!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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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긴 들어갔어요. 여기도 들어갔어요. 오케이. 이게 낱개로 들어가면 빠질 수가 있잖아요. 얘를 하나씩 껴주면서 하니까 서로가 잡아주는 거죠. 와. 멋있어요. 이게 돼가는 게 신기해요. 장난 아니죠?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오케이. 유레카!
기계는 뭐예요? 실제 해상에서 선박에서 쓰고 있는 선박용 엔진입니다. 이걸로 뭐 하시려고요? 현재 본사에서 개발한 연소 전처리 탈항제를 이 엔진에 주입을 해서 발생되는 황산화물과 질소사물이 얼마나 저감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 도시는 서울 등 내륙 도시보다 항산화물과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선박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항산화물이 그 주범인데 호흡곤란, 토양 사막화, 산성비 등의 여러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 먼저 일반적인 방식으로 선박 엔진을 가동할 때 오염물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직접 측정해 보았다. 현재 이 엔진에서는 황산화물이 이산화황이 120ppm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소산화물인 낙스가 거의 50ppm 정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 두 개의 가스가 환경 규제에 대한 규제를 받는 물질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대기 오염물질 농도. 이제 기술자가 개발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물질을 넣어줄 차례인데 밸브를 열어 연소 전처리 탈원제를 투하. 연료에 투입한 후 배출되는 이산화황의 농도 변화를 모니터링해봤다. 약 20분 후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공인 인증 기관을 통해 항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 수치가 100% 가까이 떨어진 것을 인증받았다고. 저희가 개발한 그 LCLS는 전처리 탈항제라고 합니다. 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가스를 처리하는 걸 후처리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후처리가 아닌 가스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연소하기 전에 저희 그 LCLS 탈항제를 주입함으로 해서 연소 공간 내에서 황을 잡는 기술을 바로 전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해사기구에 의한 선박 항산화물 배출 규제가 올해부터 시행. 선박 운행 시 발생하는 항산화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선 연료에 들어있는 황 함유량을 줄여야만 하는데 이에 선박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탈항 장치라 불리는 스크러버는 대표적인 오염물질 후처리 장치인데 하지만 탈항 과정에서 생기는 배출수 또한 규제의 대상. 후처리 과정 또한 과제로 남았다. 선박은 공간이 한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처리 설비를 넣게 되면은 선박의 이용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또한 황산화물에 의해서 오염된 오염수의 처리 등 후속 문제가 상당히 많게 되죠. 그런데 연소 과정에서 촉매제를 투입. 사후 대책이 아닌 연소 전에 황산화물을 원천 저감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것. 2차 오염원이 없고 연료 소비량을 개선시키는 장점도 있는데 연소 전처리 탈항 촉매제 제조 과정 현장. 각종 무기물을 혼합해서 만드는 과정. 이 반응기는 지금 이 각 저장 탱크에 있는 무기물들을 이제 이쪽에 혼합시켜서 이온화시키는 그런 반응기인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렇게 직접 실험하는 탈항제를 생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고분자 금속 화합물을 첨가한 물질로 만든 촉매제는 연료의 황과 반응해 황산염으로 배출된다. 이 황산염은 섭씨 1300도 이상에서만 황으로 분리 가능.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유레카!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송어를 키우는 곳입니다. 송어요? 네. 무지개 송어라고 아시나요? 2대째 송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김태현 씨. 산란기에 몸이 붉은 무지개색을 띠기 때문에 붙은 이름. 찬물에서 살아가는 냉수성 물고기로 수온이 낮을수록 잘 자란다고 한다. 원래 송어가 양식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 100% 양식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틀린 거예요? 여기는 순환여과저 양식이라는 건데요. 물이 적은 물을 이제 여과 처리를 해서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양식장과 달리 여과 처리 과정을 거쳐 무지개색 송어를 키운다는데 순환여과는 적은 물을 가지고 기술력을 동원해서 정화를 시켜서
다시 사용해서 그 많은 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양식장과 달리 물이 귀한 내륙지의 양식장이기 때문에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이 물은 지하수입니다. 300m에서 올라오는 물이고요. 무지개 송어는 찬물에서 쓰는데요. 지하수가 많아야 되는데 무한정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을 관리해서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평균 수온 7도에서 13도의 깨끗한 물에서 잘 자라는 냉수성어종 무지개 송어. 그동안 최고 수온이 약 18도를 넘지 않은 강원 산간 지역에서 주로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기술을 동원해 지역 상관없이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보시면 저 가운데 파이프가 있는데요. 모든 이물질이 저 파이프를 통해서 이 부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료에 의한 노폐물과 송어가 만드는 노폐물이 모이는 곳. 일반 양어장애 같은 경우는 이 슬러지들이 바로 정화조로 흘러들어가서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물이 다시 이 수로를 통해서 드럼 필터라는 고용물질을 제거하는 기계 장치를 통하고 생물학적 영화조에서 침전 분해를 해서 맑은 물을 다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오염된 물은 수로를 통해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고용물질을 제거하게 된다. 큰 배설물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거 있는데 그 큰 것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기계입니다, 이게. 기계적 여과를 통해 1차적으로 정화를 하고 고용물질은 사라진 상태의 물이 모이게 된다. 아니, 근데 왜 물을 오염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더럽히는 게 아니고요. 제2차 과정인 생물학적 여과조에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미생물의 이름은 바실러스라고 하고요. 질소나 침전물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여과 방법은 생물학적 여과조에서 미생물을 키워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 바실러스균이 포자를 형성하면서 95% 이상의 유기물 제거, 90% 이상의 질소 제거 등 물속에 용해된 노폐물을 제거하게 된다. 암모니아나 질소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어체가 너무 약해지고 그게 과도하게 되면 폐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정화작용을 시켜줘야만 다시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화 과정을 거친 후의 물. 확실히 오염물질이 눈에 띄지 않는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정화 전과 후가 차이가 나는데 하지만 용해 물질들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육순의 아질산염 측정 실험을 통해 물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 수질의 물과 동등한 결과 이렇게 정화된 물을 재사용함으로써 지하수 사용량을 4배 이상 줄였다. 유레카! 지금부터 고무줄의 위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단 실험재료 고무줄과 수박만 있으면 준비 끝. 지금부터 수박에 고무줄을 감는 것만으로도 수박을 깨트릴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잠시만요. 꼭 수박만 보면 이러는 사람이 있다니까. 수박은 아주 멀쩡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박에 고무줄을 감아주겠습니다. 책상 위에 잘 고정해둔 수박 몸통에 고무줄을 하나씩 끼워주는데요. 열심히 손을 맞춰가는 두 사람 덕에 어느새 수박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옆에서 보면은 수박 모양이 땅콩 모양이 됐어요. 땅콩 모양. 고무줄이 닿은 부분이 눌리며 길쭉하게 솟아오른 수박. 터질 것 같아. 계속해서 가해지는 고무줄의 압박에 어느덧 수박 표면에서 즙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고지가 멀지 않았어. 제군이야. 조금만 힘을 내게. 실험을 이어가려던 순간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충격적인 결과 마치 수박이 폭발하듯 터져버립니다. 아니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 단단한 수박이 오직 고무줄의 힘만으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나는 모습인데요. 여기저기 흩뿌려진 수박 잔해들로 흡사 전쟁통 마냥 초토화된 실험실.
수박이 이렇게 폭파가 돼요, 폭파. 이거 봐, 이거 지금 이거. 와, 고무줄의 위력 인정합니다. 와. 어떻게 고무줄만으로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고무줄의 성질에 있습니다.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탄성 위치 에너지가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수박에 고무줄을 감으면 탄성 위치 에너지가 수박을 압박하는데 고무줄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에너지의 함력도 커지기 때문에 결국 늘어나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수박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야, 근데 수박 이거 다 태워가지고 언제 다치는데요? 그럼 전 이만. 어허, 어딜 가려고? 나 열심히 했잖아. 이거 봐, 이 꼬라시를 봐. 청소하기 딱 좋은데 왜?